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이고요.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인 염한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 연구의 정석에서 두 가지 현재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연구를 잘하는 법이죠. 연구하고 또 논문 쓰는 법. 이 두 가지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좀 더 커리어의 관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들을 모아서 이제 커리어 특강이라는 세 번째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커리어 특강에서 우선 이제 대학원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진학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연구실을 정하고 지도교수를 정해야 되는데 지도교수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커리어 특강 1을 했고요. 지도교수 정하고 나서 연구실에 배정이 되면 이제 대학원 1년 차, 2년 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즉 대학원에서의 연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처음에 틀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학원생 커리어 특강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학생들이 최근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별로 없어서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학부에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대학원생이 된 거죠. 좋은 지도 교수를 선택하고 좋은 연구실을 선정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대학원과 학부가 사실은 너무나 다른 곳이어서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해야 우리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오해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굉장히 지옥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현재 유튜브에서 놔두는데 이것은 사실 대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많은 그 대학원의 이제 지도교수들이, 많은 지도교수라기보다는 일부 지도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좀 비인격적인 지도를 한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오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원을 학부에서 하던 공부를 연장해서 공부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모든 오해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직업학교 같은 곳입니다. 학부라는 데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곳이지만,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 연구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석사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고요. 뭐 미국의 대학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박사과정 위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저희 포스텍 같은 이런 연구 중심 대학들은 대부분 박사과정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석박 통합과정이 기본이어가지고 석사학위 과정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사과정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로 입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박사과정이다. 박사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학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 이제 당신은 이 분야에서 당신이 배운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직업적으로 연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면허를 주는 겁니다. 의사 면허 같은 걸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대 가서 의사가 되는 과정이 물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직업적인 의사를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물리학과라고 하면 직업적으로 물리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 박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페셔널 스쿨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그것은 대학원에서 해야 될 일의 일부에 불과하고, 대학원은 연구를 직업적으로 해서 그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들을 키우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 같은 걸 할 때, 저 학부 때 좀 공부가 부족해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대학원에 올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직업적인 연구자를 대학원에서 키우고 싶고 학부에서 했던 공부하는 학생에서 직업적인 연구자로 이 사람들을 탈바꿈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선 정말 껍데기를 하나 벗고 진화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대학원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들이 쌓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학부 때 했던 공부는 수업 듣고 과제물 제출하고 시험 보고 이거죠. 수업, 과제, 시험, 수업, 과제, 시험, 수업, 과제, 시험, 방학 때 쉬고 수업, 과제, 시험, 수업, 과제, 시험, 방학 때 쉬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서는 사실 수업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제물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업과 과제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원 지도교수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나 수업이나 학생들이 뭐 제출해야 되는 과제나 이런 것에 신경을 별로 당연히 쓰지 않죠. 그리고 대학원이 만약에 뭐 5년, 6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수업이나 과제, 시험 등등 신경 써야 되는 기간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길어봐야 2년 정도입니다. 그 대학원의 전반부 잠깐 하는 과정이지 대학원 전체의 그 과정에서 수업, 과제, 시험, 수업, 과제, 시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수업, 과제, 시험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학기를 보내고 자 방학 때 2달 아무거나 하고 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형태의 강의 듣고 또 방학하고 강의 듣고 방학하고 하는 이런 패턴은 대학원은 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학부에서 했던 수업 듣고 과제 제출하고 시험 보고 방학 때 쉬고 하는 이런 거를 대학원에 가서 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대학원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물에 와서 따뜻한 물, 커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대학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박사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흐름으로 대학원이라는 것인지 진행이 되는지. 우선 초기 제가 1학년, 2학년 차, 1, 2년 차라고 하겠고요. 과거에 이제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후기가 있습니다. 이걸 뭐 연차는 뭐 학생에 따라서 다르죠. 뭐 4년 만에 박사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6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7년, 8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5, 6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1, 2년 차를 초기 과정, 2에서 5년 차를 중기 과정, 후기를 5, 6년 차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에 해야 될 게 강의 듣죠. 물론 코스워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부에서 했던 전공을 심화시켜서 다시 복습을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그 강의 듣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연구로 이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충분한 전공 지식이 있는가를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박사학위 자격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 보고 영어도 당연히 보겠고 뭐 제2외국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전공 지식이 충분히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 박사학위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그 대학원에서 배운 어려운 과목에 기초하여 박사학위 자격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부 때 했던 전공 수준으로 박사학위 자격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때 했던 그 기초가 이 사람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주로 보게 됩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방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역 관계가 있어서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병역 특례 특수 전문요원에 대한 시험도 전문요원 시험도 보겠죠. 그 다음에 각 연구실별로 코스웍과 별도로 연구실에서 필요한 전공 기초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학습을 연구실에서 뭐 시키는 경우가 있겠고 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학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실에서 하는 전공 분야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필요한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실험 장비를 돌린다든가 그럼 그 실험 장비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방법론적인 기초가 필요한데 그 방법론적인 기초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실험과 이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초기 과정 동안 연구 프로젝트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이 박사 과정의 중간 단계,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의 2, 5년 차에서 이 중간에는 이 앞에서 했던 연구 방법론에 습득한 기초와
설정된 그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그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실제 하는 거죠. 연구 프로젝트를, 물론 연구 프로젝트가 처음에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금방 그 자체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처음에 해보고 잘 된다 이런 것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다시 연구 프로젝트를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초기에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였다, 부여받았다 해서 그 자체로 연구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박사학위 연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일단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구 결과들을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결과들을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을 2에서 5년 차에 걸쳐서 하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 초기의 시도들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 검증하고, 또 연구를 해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발표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고쳐서 또 하고, 이런 과정을 2, 3년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이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물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물들이 쌓이겠다라는 것이 판단했으면 이제 후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학위 심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 대학원마다 다르겠지만 학위 받기 1년 전, 2년 전 또는 3년 전 수립을 하겠죠. 학위 심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학위를 누가 심사할지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일단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연구를 했고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겠습니다 하고 박사학위 심사에 대한 프로포즈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학위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좀 여러 가지로 그 프로젝트를 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박사학위를 심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프로포zal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또는 이제 3년 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준으로 연구가 됐는가라는 걸 보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예를 들면 한 1년, 2년 후면 졸업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의 학위 이후의 진로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리고 또 저널에도 논문이 발표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회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위 이후에 어느 진로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학위를 받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된다는 것은 계획이 여러 가지 써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요즘에 그 박사학위 받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이런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이걸 시작하니까 진로 이후에 굉장히 그 이후의 진행이 굉장히 느려진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연구가 정리가 되면 학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학위 심사를 제출하기 위해서 본인의 학위 논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논문을 작성하는데도 뭐 100페이지, 150페이지 뭐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그 학위 논문을 심사위원들한테 잘 발표해야 되니까 발표 자료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30분에서 40분짜리 그 세미나 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톡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학회 발표 1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걸 발표하게 되니까 학위 논문에 모아서 전체를 하나의 줄거리로 배경에서부터 방법론 이렇게 해서 결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고 고치고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학위 심사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게 뭐 6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다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의 계획 안에서. 그 중에 이 가운데 토막,
여기는 사실 가이드 할 게 별로 없어요. 연구 프로젝트 세워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 결과 나오면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초기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이 후기 부분, 졸업을 앞두고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한 그 커리어 플래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 멘토링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쨌든 이 초기 대학원 1, 2학년 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후에 시간이 있으면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즈음에서 1, 2년 정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년 차에 이미 들어가기 앞서서 대학원에 내가 신입생이다 하면 내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갖춰야 됩니다. 빨리. 우선 대학원에 진학했다라고 하면 내가 학부 때 배운 전공의 핵심 파트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과 전공이라면은 뭐 핵심 전공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역학, 전자기, 양자역학. 거기에 뭐 더해서 뭐 통계역학 내지는 저희 전공이라면 고체물리학. 학기는 5과목인데 사실 뭐 역학 뭐 저희 분야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만약에 요구한다면 양자역학하고 고체물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학부 전공의 전공 필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전공 필수가 4-5과목 될 텐데 그 과목 자체를 다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 대학원을 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자기의 앞으로 그 연구실에서 연구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잘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이해 없이는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핵심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이해도를 학부 때 2, 3년 동안 공부한 그 이해도를 대학원 1학기, 2학기 때 그 이해도를 보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전공 학부 때 배운 그 핵심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대학원에서의 코스웍 자체도 잘 진행이 안 될 거고 또 그것이 지체되면서 이제 박사학위 그 뭡니까 자격 시험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연구실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데 분명히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긋나서 대학원 생활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학부 때 공부가 부족해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이걸로 대학원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학원에 뭐 합격했다 그러면 뭐 11월, 12월 이 정도에 이제 대학원 입시 같은 걸 할 텐데 만약에 3월 달에 그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최소한 2-3달이라도 이 부분 최소한 2과목 정도의 핵심 전공 분야, 자기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의 전공 분야의 과목들을 다시 한번 죽자사자 공부해가지고 그 핵심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뭐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일단 휴학을 하고 입학해서 한 학기 정도 이 핵심 전공 분야를 다시 채워서 다시 들어가야 대학원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정말 그 대학원 1학기, 2학기 동안 남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학부 때 부족한 이 전공 부분을 채우면서 대학원 전공 공부하면서 연구실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심상치 않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하는 자세 또는 공부를 하는 자세, 연구를 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통 능력입니다. 대화하는 능력, 대화하는 특히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도교수와 1대1의 멘토링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교수, 지도자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학생은 굉장히 이렇게 대화하기가 수월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지도교수가 똑같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학생, 소통이 안 되는 학생 당연히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진도가 잘 나가는 학생, 진도가 잘 안 나가는 학생으로 이거는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 기본은 뭐냐 하면 1대1의 멘토링에 의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멘토링, 즉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고쳐나가고 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는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교수님에게는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겠다. 불완전한 걸 보여주면 혼날 것 같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본인의 불완전한 부분을 잘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것을 빨리빨리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바란다면 교수님들이, 지도교수가 그런 학생들이 가져온 내용들, 학생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더 좋은 내용을 더 덧붙여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정말 성인군자 같은 지도교수님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지도교수를 바라기가 매우 어렵고 해서 실제 또 능력 있고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게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일단 본인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넘어서 지도교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선배들, 동료들과 잘 디스커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소통 능력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서 자기 책을 쭉 보는 이 능력, 앉아서 문제 푸는 이 능력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지도교수를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저의 커리어 특강 첫 번째를 보십시오. 좋은 지도교수 없이 좋은 학생, 좋은 박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흐름인데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긴 얘기가 돼서 이것은 제 다른 강의들, 커리어 특강 1번에도 간단히 나와 있고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제 강의 4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대학원에서의 연구의 흐름,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이걸 제가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이 강의에서 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전에 왔기 때문에 공부하던 루틴, 그 공부하던 루틴은 웬만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초, 중, 고, 대 4년까지 해서 13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루틴입니다. 익숙해요. 이걸 다 버리고 연구하는 루틴,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루틴, 새로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학원 1, 2학년 차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잘 되지 않는다. 왜? 여태까지 성장해 오면서 13년 동안 몸에 익힌 이 습관, 해왔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방식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나서 연구자가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 연구를 하든 대학에서 연구를 하든 출연연에서 연구를 하든 전문적으로 연구로 월급을 받는 연구자로서 또는 디벨로퍼, 개발자로서 자기의 이제 그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큰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프로페셔널은 그 일을 계속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프로페셔널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즉 연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루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시합에 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루틴을 쫙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반복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하는 루틴을 우리는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몸에 붙여야 된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인데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그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아침에 9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10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1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점심 먹고 오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의 연구실이 규제를 해요. 학생들은 뭐 9시 반 전에 나와라, 10시까지 나와라. 저희 연구실은 규제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업무 시간의 루틴이 정확해요. 심지어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나와도 돼요. 그럼 오후 2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한다. 8시간 일하는 거죠. 그럼 오후 2시, 밤 10시, 오후 2시, 밤 10시의 루틴은 매일 똑같이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야 내가 일정 정도 항상 매주 똑같은 정도의 일을 양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출렁출렁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어쩔 때는 일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해진 업무 시간의 총량과 매일 그것들을 몇 시간씩 해내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프로라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을 하는 날과 쉬는 날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일을 할 때와 쉴 때가 구별이 돼 있어요.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또 주에 일을 하는 날과 쉬는 날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고 연구할 때는 연구 열심히 하고 그 쉬는 날은 열심히 쉬고 또 사생활을 즐기고 이런 구분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연구와 어느 날은 평일날인데 어디 가서 쉬고 있고 또 어느 날은 휴일인데 연구실에 나와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정 정도 이상의 연구량, 일을 하는 업무량, 연구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그걸 항상 일정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량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또 연구할 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주중에 일정한 날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때에는 집중도를 높여서 연구를 하고 그 시간 외에는 휴식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걸 통해서 업무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죠. 연구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시간과 그 일하는 날에 대한 그 틀이 아주 잘 잡혀 있어야 된다. 또 그 연구할 때의 그 개인 환경, 내가 일을 하는 그 주변의 환경이 연구에 몰입하는 그런 환경으로 스스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 연구하는 데스크를 딱 보면 책상에 연구하는 그 학생들 그 연구실에 가서 연구실의 책상들을 쭉 보면 이 학생의 몰입도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몰입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뭐 이게 있고 그다음 책들이 쌓여 있고 자기 자료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연구 플랜 일정표 같은 게 어디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의 핵심 데이터가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책상이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연구 집중도가 높은 거고 이건 이 사람이 연구 책상을 이 사람의 그 연구실의 책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핵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책상들은 연구 집중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 집중을 위한 개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연구실의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이 연구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시간에 몰두하는 그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모여서 잡담하고 담배 피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는 시간은 집중하고 쉬는 시간은 쉬고 이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프로페셔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루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기록이 돼야 돼요. 계획이 세워지고 기록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기록하는 습관을 이제부터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강의 들을 때 별로 강의 내용만 기록하면 되지 자기가 뭘 하는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의 연구 노트라는 걸 만드십시오. 연구 노트. 이렇게 해서 내가 연구하고 관련된 내 업무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참고 문헌을 공부했다. 내가 어떤 실험을 하기로 교수님과 얘기를 했다. 교수님과 몇 월 며칠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이 연구 노트에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쭉 기록이 돼 있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내가 어떤 연구 행적을 하였는지를 돌이켜봐서 쭉 내가 그것을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문헌에 대한 공부, 내가 연구를 하는 동안에 가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각각의 참고 문헌을 공부하고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는지, 교수님하고 어떤 아이디어 논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연구를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실험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사람과 연구에 대해서 어떤 공동 연구자하고 토론했는데 그 토론 내용이 뭐였는지, 또 연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그것을 언제 중간에 그 수정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꼼꼼히 계속적으로 기록된 연구 노트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기록을 합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 연구 노트에 논문을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다. 저쪽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한 그 논문 작성법에 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는 기본은 기록을 하는 것이다. 우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엄청난 이제 양의 문헌들과 데이터, 뭐 자료들을 계속 자료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 자료들이 정말 잘 정리가 됐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이제 쓸모 있는 자료로서 가지고 있게 하는 그 자료를 방대한 양의 문헌 자료들을 관리하는 그 방법을 빨리 본인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참고 문헌, 굉장히 많은 참고 문헌들을 읽게 되는 거죠. 논문, 리뷰, 아티클, 텍스트북 등등. 그 참고 문헌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고 문헌들을 생산해내고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을 뭐 다운로드 받든지 카피하든지 하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리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또 고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이제부터 축적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됩니다. 뭐 제가 과거에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하드카피로 카피한 상태로 해서 그걸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파일링을 해가지고 태그를 붙여가지고 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그렇게 하드카피한 자료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소통 능력 우리가 길러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얘기를 잘 듣는 이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 잘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을 잘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한테 뭘
듣고자 할 때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지라고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듣고 다시 또 거기에다가 반응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진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배우는 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소극적이고 부끄럼 잘 타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래서 자신의 대학원에서 이런 그 전문적인 연구자로 만들어지기가 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업무의 루틴이었다면 좀 더 연구와 관련된 루틴이 있습니다. 우선 연구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문헌 탐색이에요. 문헌 탐색.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헌들을 쫙 모으겠죠. 그 키워드를 서치를 해서 문헌을 거기에 논문이 50편이 있을 수도 있고 100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연구 분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백 편의 논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논문들을 다 탐색해서 그것들을 다 서치해서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갈라내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소화하고 이 과정이 너무나 사실은 방대하고 어려운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참고 문헌들을 잘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또 그것을 노트에 적고 이런 과정을 다 해서 다 문헌들을 정리해놨다. 그것을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연구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서 3개월 하고 또 6개월 하고 9개월 하고 1년 하고 그동안에 그 분야에서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논문들이 내가 기존에 찾아놨던 그 논문 리스트, 참고 논문 리스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연구를 할 때 중요한 연구 습관, 만들어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탐색을 찾아서 업데이트, 문헌들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정해놓고 지난 30년 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논문 탐색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저는 지금 토요일 날 하는데 그 문헌들을 어쨌든 찾아서 탐색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구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를 탐색을 할 테니까 또 본인이 연구하는 연구 주제들이 주로 발표되는 주요 저널들을 쭉 가지고 있고 키워드 탐색과 그 저널들을 정기적 저널들에서 나오는 내가 봐야 되는 그 저널들에 나오는 논문들을 그 논문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저널이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저널이든 월 2회 나오는 저널이 나올 때마다 그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탐색해내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카이브에 저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아카이브에 특정한 논문들이 올라갈 때 특정한 키워드를 가진 논문이 올라갈 때 그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면 2주일에 한 번 정확히 그 문헌들을 다시 탐색해서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보통 제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것을 하라고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2명, 3명 있으니까 문헌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서로 이것을 이제 교환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을 찾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그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문헌을 보내죠. 이런 논문이 어느 저널에 나왔더라. 당신들이 봤냐? 이렇게 하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문헌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문헌을 찾아지면 저한테 이제 또는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전체로 메일링 리스트에 올려서 그 메일을 보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면 역시 제가 프로고 학생이 아마추어라는 거는 이게 금방 드러나는 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제가 프로젝트를 10개 정도 하는 사람인데 그 10개에 대해서 제가 다 문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제가 대부분 문헌을 먼저 찾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수의 문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3편 저 학생한테 보냈으면 그 학생은 저한테 뭐 어쩌다가 1편 보내는 그런 식의 페이스로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문헌 찾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프로페셔널 연구자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 새로 나온 문헌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미 문헌에 발표가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실들이 정기적으로 랩 미팅과 랩 세미나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랩 미팅과 랩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잘 소화시키고 거기서 충분히 잘 배우고 자기가 또 거기에 좋은 기여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랩 미팅이라는 것에서 가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뭐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그 랩 미팅에서 이제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도 대충 이제 정해질 텐데 좀 랩 미팅 때 보고하는 그 보고하는 양태도 보면 학생들마다 너무나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팅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보고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회사 같은 데 가면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죠. 자기 업무 내용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고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랩 세미나도 그렇죠. 랩 세미나에 가서 뭐 어떤 자기 연구 내용을 뭐 설명을 한다든가 진행사항을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한다든가 또는 어떤 자기가 읽은 중요한 문헌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랩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프레젠테이션들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프로젝트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실행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기록하고 디스커션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자료화해서 만들어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하는가 하는 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의 기본 틀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 가면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 역량이고 핵심적인 연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 빨리 갖춰야 되는 역량입니다. 또 지도교수 등 자기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게 되겠죠. 가서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성공했든 실패했든 중간 과정이든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또 디스커션하고 거기서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도교수님이 그것을 하는 루틴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계속 지도교수님과의 미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미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본인은 점점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약에 지도교수님이 잘 그 계획을 짜줘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미팅을 콜하든 내가 미팅을 콜하든 콜했다고 하면 그 미팅을 특히 이제 지도교수가 부르는 미팅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학생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뭐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언제 이제 모이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이 아무 준비도 없이 와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와요. 황당한 거죠.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분명히 이 학생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 건데 그럼 그 학생은 여태까지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야죠. 참고문헌, 그 다음에 뭐 연구 노트,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뭐 결과물, 그 다음에 뭐 여태까지 발표했던 발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이런 거를 부르셨는데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들을 가져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참고문은 필요한데 너 참고문 가지러 가야 돼요.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또 그다음에 지난번 결과 발표한 거 거기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가지러 가야 돼. 이 미팅이 됩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데 지도 교수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한다면 그 주제와 관련돼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챙겨서 가져간다. 이런 정도의 그 태도, 준비 자세가 있어야 연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계속 이 실험실에서 잘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실험실이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물론 실험실을 같이 쓰는 그 동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서 관리하게 되겠지만 이 실험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연구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청소, 정리, 안전관리, 각종 그 실험실에서의 루틴한 체크, 뭐 데일리 체크, 위클리 체크, 먼슬리 체크, 이얼리 체크, 뭐 소모품 관리, 실험 재료 관리. 실험 재료가 떨어지면 실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실험 재료 다시 사기 위해서 한 달, 2달 걸린다고 하면 실험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계속 채워놔야 실험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지. 나중에 어떤 실험하고자 하는데 실험 재료가 떨어져서 다시 구매해서 하는 동안 이제 2달, 3달 기다린다. 라고 하면 자기 실험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로그북의 관리. 그거는 물론 실험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지만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쭉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언제 예를 들면 실험 장비에서 어떤 실험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뭘 했고 거기에 어떤 시약이 투입이 됐고 그런 것들이 쫙 다 적혀 있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언제 발생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로그북을 쭉 보고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쫙 써 있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2년 후든 3년 후든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때 앞에 로그북을 찾아보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써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로그북이 필요한데 로그북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 실험이 제대로,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로그북을 어떻게 작성을 하자. 소모품은 누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한다. 실험실 청소는 누가 한다. 정리는 누가 하고. 또 안전 확인은 어떻게 한다. 집에 갈 때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된다. 또 주말에 연구실이 비게 되면 어떤 것이 체크가 된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도 교수들이 계속 이것을 적절한 지시를 하겠지만 그 지시를 하는 주체, 그 행동을 하는 주체들은 대학원생들이고 또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업데이트해가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연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구 루틴의 일부이고 내가 객체로서 교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구가 아닌 것이고요. 모든 연구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도교수님 시켜서 문헌 탐색했다. 지도교수님 시켜서 랩미팅에서 뭐 발표했다. 지도교수가 시켜서 미팅에 불려왔다. 지도교수님 시켜서 연구실 정리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연구를 하는 그 주체로서의 연구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